자, 한 주간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들 다양한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사건건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홀수영 정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왕의 신봉님, 카스맨님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좀 빨리 해야 돼요. 네. 여왕의 신봉님 스케줄이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댓글을 보니까 자꾸 저보고 말을 끊는다고 막 뭐라고 해요. 근데 말을 안 끊으면요, 이 사람들 끝이 안 나요. 원래 한 주제 한 20분 정도 하기로 얘기했는데 다 35분씩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제가 자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탑워치 놔두고 네. 20분씩 끊어서 오늘 할 얘기 너무 많아요. 제가 중간에 뭔가를 자른다 그러면 시간에 쫓기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얘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기업의 주가 변동. 네, 이거 카스맨님이 또 네. 전공이셔서 준비를 하셨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지난번에 저랑 그 영희신봉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랑 좀 갈렸었죠. 네. 저는 그 일본 수출 규제 때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다른 곳으로 이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재료를 수급하는 곳을 좀 다각화하면서 좀 그 삼성 쪽에서는 괜찮고 일본 쪽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 그 영희신봉님은 그 일본 쪽의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 쪽에도 당연히 피해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사실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아는 쪽은 저는 주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정말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에 이제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피해가 온다고 하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반대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쪽 일본 쪽 소재 그쪽도 좀 떨어질 것이다. 근데 사실 일본 쪽 기업은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는 게 좀 자명했던 거고, 맞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떨어질 것이냐 안 떨어질 것이냐가 좀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좀 봤는데, 제가 한 자료가 좀 옛날 자료라서 네. 6월 그 신문에 난 거였는데 6월 28일부터 7월 12일 동안의 그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5%, 그리고 하이닉스는 7.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봤는데 사실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도 않는, 그리고 어쩜 살짝 올라가는. 그러니까는 주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난 악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네,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일본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이익이 나야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못 팝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게 오르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같은 물건을 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에는 좀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마진이 좋아지죠. 네. 네.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그 기업의 주가가 좀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네.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공급이 부족해지네요. 우리가 좀 물량 조절해야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격을 올릴 명분이 생겨버린 거죠. 네. 그리고 게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진짜 그 반도체 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가 이제 핵심 그 수출 규제 품목이었잖아요. 하나는 이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는 건데, 이거는 디스플레이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붙이는 필름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듀퐁이라는 회사에서도 이 원재료를 공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재가 상당히 많이 국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그 공정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 전공이 아니니까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4가지 공정이 있다고 해요. 처음에 이제 노광이라고 해서 그 웨이퍼 위에다가 포토 레지스트를 이렇게 깔고서 거기에 이제 새기는 거래요. 그 포토 레지스트라는 거 위에다가 이제 그 반도체 그 회로를 새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거기에 있는 웨이퍼 위에 올린 그 포토 레지스트, 이거를 대부분 이제 일본이 공급한다. 이거를 규제를 한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다 새긴 다음에 거기를 이제 파야 되는데, 그 팔 때 이제 에칭 가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새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에칭 가스가 이제 불화수소, 우리가 얘기하는 불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쪽에서 수입 많이 해서 요 2개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이 포토레지스트를 좀 봤더니 이 포토레지스트가
일본 쪽에서 지금 주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방식이 이제 CAR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케미컬 앰플리파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방식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7나노 공정이라는 네.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나노 공정을 할 때 잘 쓰이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좋은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일본 거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일본의 기술보다 조금 더 이제 삼성에서 개발하고 있는 5나노 공정이랑 3나노 공정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일본 주력 기술인 CAR 방식을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쪽에서는 그 미국의 그 다우케미컬이랑 인프리아라는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논 CAR 방식이 이제 우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향후 좀만 더 지나가면 세대가 네. 좀만 더 지나가면 일본 어차피 일본의 그 이 소재가 가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양산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일본 그 CAR 방식인데 네네. 그게 완전히 대체 불가능하냐라는 정도도 일단 아니기도 하거니와 향후 이 일본이 계속 이 일본의 주도권을 뺏기는 게 아닐 거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공정이 점점 세밀해지면 세밀해질수록 이 좀 더 좋은 기술이 필요한 건데 여러 측면에서 그 기존의 방식인 CAR 방식이 우수하지 못하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인프리아라는 회사는 그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2007년에 이제 분사한 스타트업인데 2014년이랑 2017년에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지금 1대 주주입니다. 아 이미 네. 소재 그쪽에다가 투자를 네. 선제적으로 해놓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삼성이 만만한 기업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우케미컬이랑 그 두 개 위주로 논 CAR 방식이 이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버스를 갈아타려고 준비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7나노로 갈아타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 7나노로 못 갈아타가지고 네. 그 대만의 리사수 네. 그 누님이 네. 이제 암드가 이제 인텔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7나노 공정을 인텔이 못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점점 7나노 다음엔 당연히 5나노 다음에 3나노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이 진행되어 갈 거고 삼성에서는 5나노까지 개발을 했다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CAR 방식이 점점 이제 설 자리를 약간 잃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불화수소의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깎아내야 되는 그 공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기업은 뭐 언론에 나오기로는 12.9이다. 그러니까 12.9이 뭐냐면 99.99999 해서 9가 12개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방식 뭐 99.9 정도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국은 한 99.999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일본은 5.9에서 7.9 99.99999 혹은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또 불가능하냐라는 얘기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그 일본에서만 수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저순도를 좀 가져다가 이제 그거를 좀 재가공을 해가지고 그 순도를 높인 다음에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업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반도체 공정을 여는 것도 이제 시험 생산에 가동이 되었고 그 덕에 우리나라의 회사 중에 이제 후성이라는 회사가 이제 떡상을 했죠. 진짜 속칭 떡상인데 이게 보면은 그 당시 이제 한 보름 동안 2주 동안 25% 증가하고 뭐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 뭐 이런 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지나칠 정도로 떡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34%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여기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완제품을 만드는 곳이고 그거에서 이제 제품을 이제 공급받는 원재료를 공급받는 쪽에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사실 여러 군데에서 좀 노력이 필요하고 좀 비용이 들긴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진 전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보이면서 이제 주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좀 전문가들은 이게 일본에서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무너진다고까지 얘기를 하기 좀 아니겠구나. 그리고 이런 그 극복을 하고 나면은
좀 더 이제 튼튼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그런 게 주가에 좀 그냥 횡보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지금 일본이 공격한 게 세 가지 지점이었는데 관광재랑 그다음에 그 필름 원재료 그다음에 에칭가스 세 가지였는데 앞에 두 가지 관광재랑 필름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알고 봤더니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지 않았던 거고 결국 그나마 중요한 게 에칭가스였는데 에칭가스도 지금 일본이 제한하고 있는 게 지금 당장 쓰이고 있는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기를 제한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삼성이 얼마 전에 그 인천공항 세계 분이라고 말했던 그 새롭게 지은 공장에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순도의 가스를 제한을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대체가 가능한 상태다라는 건데 뭐 러시아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좋은 거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근데 그거는 이제 러시아 불고명님들의 블러핑일 수 있고요. 블러핑일 수 있고 근데 단 문제가 뭐냐면 근데 그 얼마 전에 이제 뭐 다른 그 반도체 기업들이 라인이 잠깐 멈추면 보통 한 달, 두 달, 세 달씩 쉬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저희가 일본이 공격했던 거는 너희의 라인이 멈출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준 거였거든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잠깐 공급을 그러니까 라인을 멈추게 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가 우리한테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공격을 직접 한 건 아니고 무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그냥 갑자기 G20이 끝나고서 갑자기 이거를 발표를 한 게 아니라 미리 좀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4월, 5월쯤부터 이런 식으로 한국의 본때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 보수 쪽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거다라는 분석이 뭐 사실 지배적이죠. 아베가 참여한 선거랑 뭐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몰라가지고 삼성이나 뭐 그런 하이닉스 같은 곳에서는 올 초부터 좀 준비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특히 이제 그런 뭐 불화수소 러시아에서 준다고는 하지만 직접 쓰기에는 테스트도 좀 필요하고 좀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기사인가 보니까 중국의 그 어떤 화학 회사랑 삼성이 계약을 불화수소 관련된 계약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뭐 이런 기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움직임들이 일본 입장에서는 좀 이런 느낌이 지금 이 와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삼전이랑 하이닉스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테스트하고 밤새도록 전화하고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들이 좀 갈려 나가야 공돌이들이 좀 갈려 나가야 하는 상태라서 그냥 그 비용을 들이느니 일본에서 그냥 웬만하면 일본이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 있는 공급원이었고 그리고 이쪽에서 좀 가지고 오면 문제 생길 게 적으니까 많이 갖다 썼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일본도 이런 정치적 이슈로 약간 불안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쪽에 이제 수입 비중을 좀 줄이게 되는 영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본 쪽 그 회사들은 JSR은 3.4% 빠졌고 시네스 화학공업 2.9% 빠지고 스텔라 케미파 4.6% 스미토모 화학 1.4%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그쪽 재료 쪽은 일제히 빠지고 있고 희한하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요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거는 제 이제 내피셜인데 하이닉스가 왜 오를까? 근데 하이닉스는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삼전 D를 바로 빨리 따라가는 그룹이라서 이게 지금 단순히 지금 반도체 공급이 줄면서 반도체 단가는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실질적인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을 게 하이닉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랑 그리고 또 도시바 같은 데도 엄청 많이 오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나 그런 쪽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반도체 그 수급이 좀 적어질 것이다 하면은 원래는 삼성전자가 대량 물량 때려 박아가지고 반도체 단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하이닉스니 뭐 그런 2등, 3등은 나가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또 다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오르고 그러면서 이런 그 회사들이 덩달아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한 그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 덕에 국뽕
좀 취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삼전과 하이닉스는 제가 그렇죠?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유국이라고. 네. 우리는 반도체를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이거를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면 결국은 반도체도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서 더 낮은 공정, 더 세밀한 공정을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 그 경쟁력만 유지하면 당분간은 뭐 문제 없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좀 네덜란드에 ASML이라는 그 회사를 네. 알게 됐는데 그 회사가 대단한 회사더라고요. 그 앞에 얘기했던 포토레지스트를 이렇게 깔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7나노, 3나노 그 공정으로 그거를 쏴서 회로를 그려줘야 되잖아요. 이 얼마나 정밀한 그 기술이겠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ASML이 거의 반독점? 반독점이 아니라 그냥 독점? 여기밖에 없대요, 이 기술이. 그래서 1년에 한 30대 정도 마련해가지고 이거를 판매를 하는데 그 의리지만, 공급처지만 이 회사가 제발 우리한테 좀 팔아주세요. 그래야 이제 그 공정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저쪽 대만 쪽에 있는 그 AMD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이 회사에 목매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 1년에 한 30대 정도 만들고 대당 1,000억 넘는 그런 가격으로 이제 이거를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거의 대체 불가? 그러니까 미래의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역시 네덜란드가 광학이 정말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 ASML 정도가 만약에 우리 한국이랑 거래 안 하겠어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 기술을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그 회사 규모도 그렇고 기술의 선도 수준도 그렇고 만약에 ASML에서 우리 안 팔게 그러면은 우리 그냥 다 AMD로 넘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급원은 좀 치명적이고 좀 그런 회사도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해서 네.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고 앞으로 어떤 데미지를 입을지에 대한 거를 카스메님이 주가를 바라보면서 한번 근데 진단을 해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근데 일본의 공격이 과연 반도체만으로 끝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대응을 하면서 상대편에서 조금 더 센 대응을 하면 그때는 어떤 피해가 생길 거냐라고 좀 예상을 했을 때, 사실 저는 금융 쪽에서 일본 자본이 회수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그때는 조금 더 문제가 더 클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과연 금융 자본을 좀 회수를 할까 싶어요. 왜냐면 일본 그죠. 자본이 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사채 시장인데 네. 세상에 그 정도 수익을 내는 노다지가 없어요. 걔네들이 사나머니, OK저축 다 일본 거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그 돈을 니들 사채 나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발 좀 저희 좀 조금만 더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그렇게 이제 등골 빨아먹는 그런 회사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